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기막힌 시집살이를 겪은 사람이에요. 요즘 결혼하는 젊은 세대들이 오히려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를 보면서 저도 엄청 옛날에 결혼한 편은 아닌데 저희 시댁은 정말 유난히도 저를 못 살게 그었어요. 몸도 마음도 모두 망가져버린 시집살이를 하다 보니 제 이야기를 어디다 풀 것도 없어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답답했던 속을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곳이 생겨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저희 시댁은 집안 자체는 으리으리했어요. 남편은 사대. 저는 독자였던 전 엘리트였습니다. 우리 가족은 20년 전 개설된 병원의 집안이었고, 아버지는 그 병원의 병원장이었고, 남편은 의사로 일하시던 병원에서 남편이었으며, 저는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간호사로 일하던 시절에는 남편과 결혼할 것조차 상상할 수 없었어요. 남편은 병원장의 아들로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기에 간호사나 다른 의사들 사이에서 어려운 사람으로 여겨졌으며 저 역시 그와는 다른 세상 사람으로 여겨 성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생각지 않았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제게 번호를 물어보고 밖에서 식사를 함께 하자는 등 대시를 해오면서 만나게 되었어요. 원래 제가 알고 있던 남편의 모습과는 정말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밖에서 만나보니 말투가 무뚝뚝해 보였지만 생각보다 세심하게 잘 챙겨주는 다정한 면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먼저 했지만 사귀면서 어느새 더 남편에게 빠진 것 같아요. 우리는 1년의 연애 끝에 결혼했는데 그때부터 제 삶이 너무 어려워졌죠.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부터 시부모님이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신다는 걸 한 번에 알 수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제게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얼굴이라도 엄청 반반 해석된 건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냥 간호사라고 질문도 아니고 그냥 혼자 있어라. 말리셨지만 그때는 바짝 긴장한 상태였기에 시어머니의 애매한 말투에 열심히 대답해 드렸던 것 같아요. 땡땡 간호대 나왔고요. 아버님 병원에서 일한지를 물으셨는데 부모님이란요? 아, 우리 부모님은 펜션 고향이 원래 강원도 거리 바로 근처라서 비수기에도 많은 인기를 끄는 편이에요. 물음에만 대답하려 했는데 합성모어 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 조잘조잘 설명하는 걸 보니 꽤 똑똑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시집살이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시댁에서 독립해 차로 30분 거리인 곳에 살고 있었고 결혼 후에는 시댁에 들어가지 않고 저희 둘만 따로 살기로 했어요. 했기 때문에 만날 일이 자주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부모님이 직접 우리 신혼집을 마련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죠. 따로 살게 되면 많아야 3주에 한 번씩 시댁에 가야 할 테니 그 정도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엄청난 착각이었어요. 결혼식을 3달 앞둔 시기에 우리 신혼집이 정해지고 신혼집의 위치를 알게 된 후 저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듯한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시부모님이 마련해 주신다는 신혼집은 시댁 바로 아래층에 위치한 집이었어요. 고급 아파트에 평소에도 잘 나가는 곳이라 금액대는 어마어마했지만 그럼에도 저는 하나도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거리가 가까워서 시부모님을 만나게 되는 횟수가 늘어나게 되었으니 예상한 대로 제 시집살이는 정말로 가혹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집안일에 큰 관심을 두지 않으시고 무뚝뚝하고 가부장적인 분이셨는데 그래서 집안 분위기는 항상 엄숙하고 딱딱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모든 집안일을 속삭이듯이 말하시며 알려주셨고 저는 그대로 따르도록 했었어요. 대부분의 집안일은 밥 먹는 것부터 빨래 정리하는 것까지 모두 시아버지와 남편을 우선순위로 두고 그 다음이 시어머니 그리고 저였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남편이 먼저 씻어야 했습니다. 나는 제가 씻을 수 있었고 우리 신혼집을 제 집처럼 드나드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항상 눈에 불을 켜고 우리 부부가 씻는 순서까지 감시하면서 결혼 전 생각했던 것과 매우 다른 현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불만이 컸고 보고 있는 동안에 즉각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낮이나 밤에 근무가 끝난 후에는 언제나 시어머니 집으로 퇴근하여 정해진 집안일을 마치고 집에 도착하여 잠을 자기 위해 피곤함을 만졌습니다. 더구나 제사가 1년에 6번이기 때문에 매달 아침 이른 시간부터 제사 음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잠이 부족해지고 건강이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의 집에서는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매 끼니마다 모든 사람을 위해 밥과 국, 그리고 6가지 반찬을 1인분씩 차려놓았어요. 그것은 마치 본식 요리 식당에서 제공되는 것처럼이었죠. 요리를 제가 다 하더라도 그릇에 담는 것은 무조건 시어머니의 일이었고, 시아버지와 남편을 위한 상을 차리고 나면 시어머니의 상도 차리게 되면서 제가 먹을 건 풀떼기, 양념, 찌꺼기 등밖에 남지 않았어요. 밤에는 자도 부족한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애초에 요리를 할 때 제가 양을 적게 해야 할 것처럼 시도하면 시어머니는 빠르게 다가와 손등을 내려쳤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분명히 정리가 어느 정도인지 알려줬었지. 지금 내 말을 어기는 거야? 어머님은 항상 차리고 나면 양이 부족하다고 하던데, 그래서 평소 하던 것보다 0.5인분만 더하면 양이 딱 우리 집에 맞을 것 같아서요. 왜 양이 부족하다는 거야? 다들 아무 소리 없이 잘 식사하는데, 그러니 다른 분들 식사 먼저 차리니까 아무래도 아버님도 남편도 남자분들이시니 넉넉하게 드신다고 생각해요. 그걸 고려해서 조금 양을 늘려야겠죠. 넉넉히 하는 것이 시끄러워 좀 있는 집안에 들어오는데 우리 집 살림살이가 전부인 것 같아.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낭비할 생각을 하는 거야. 좀 봐. 내가 먹는 양을 줄여도 아낄 생각을 해야지. 제가 퇴근하고 막 들어올 때도 밥이 반 그릇도 남지 않을 때마다 너무 배고파서 그렇습니다. 어머님이 거울을 보러 가라며 얼마나 살이 찐 것인지 확인하라고 합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모두 간호사라서 흉보를 가득 봐야 하는데 왜 뭐라도 걱정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도 혼인 후에 살이 더 불찰 것 같은데 이제 마음 놓고 게을러도 된다고요. 왜요? 어머님, 요즘 제가 잠을 자지 못해서 피곤하고 계속 서 있는데 이게 어디서 꼬박꼬박 일을 하는데요. 너는 어디서 그렇게 꼬박꼬박 어른에게 말했는지 배웠니? 시어머님, 대화가 하나도 통하지 않는 분이셨는데 하나씩 명료하게 말씀드리려고 노력했지만 항상 윽박거리기만 하셨습니다. 시어머님은 집안의 주부이시니까 모든 일들은 시간표에 맞춰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춰 딱딱 해내셔도 식사량도 조절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매일 일을 종일 하고 퇴근하는데도 들어가자마자 시어머니가 해놓은 시간표대로 모든 집안일을 하니 배가 고플 수밖에 없어요. 또한 제가 결혼한 후 살이 찐 건 살이 아니라 전부부터 퇴근 후는 발이 너무 붓고 신발이 잘 안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결혼 이후엔 신발을 한 사이즈 큰 운동화만 신고 다녀왔어요. 하루가 다르게 안색도 좋아지지 않고 몸이 부어서 남편은 저를 데리고 퇴근 시간마다 맞춰 외식을 나갔었어요. 남편이 직접 시어머니께 이렇게 부부 동반 모임이 있었다고 하니 시어머니께서도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었죠. 주말에도 시간이 나면 바람 좀 쐬러 간다는데 우리 부모님께서 펜션으로 가셔서 그나마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남편이 이렇게 쉴 틈을 만들어 주셔서요. 그런데 애당초 의사란 직업이 워낙 바쁘다 보니 이런 날들은 한 달에 2번 정도였고 저는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로 건강이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더 스트레스 받게 된 일도 있었죠. 결혼한 지 1년 반 정도가 지난 시절 남편이 우리가 바람 쐴 때 친정 부모님 펜션으로 간다는 말을 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 전에 위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얘기해주면서 그때부터 시부모님께서 우리 부모님의 펜션을 별장처럼 이용하시는 것을 알았어요. 그 전에는 나중에 저희 친정 엄마의 전화를 받고 나서야 알게 되었죠. 이미 몇 달 동안 여러 차례 이용하셨다고 하니까 그 얘기를 듣게 되자 혼자 고단한 시집살이와는 차원이 다른 스트레스가 오더군요. 안 그래도 친정집에 갈 때마다 부모님이 정말 제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다른 지역으로 시집간 딸이 매번 찾아올 때마다 안색이 좋아지지 않아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걱정이 되셨던 거죠. 딸이 요즘 어려운 일은 없어요? 올 때마다 얼굴이 너무 안 좋네 하고 시자도 보니까 너 다리가 너무 많이 일하다 보니 이러다 정말 혈관 질병이나 암에 걸릴 것 같아. 일이 너무 바빠서 그렇지 뭐. 예전에는 이 정도 바빠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나도 이제는 체력이 부족한 것 같아. 그래도 틈틈이 발 마사지도 받고 여기 와서 쉬니까 괜찮아. 아니,
사돈 어른은 며느리가 이러는데 근무 시간도 조정 안 해주시고 병원장이 며느리에게 시키라고 맡기시는 것도 없이 이게 뭐야? 아니, 요즘에는 모든 것이 뒷전이 되고 다른 직원들이랑 똑같이 일하는 게 맞는 거지. 그냥 나는 체력이 따라주지 않아서 그런 거야? 그래도 여기서라도 자주 와서 푹 쉬고 있어. 요즘에는 왜 이렇게 불안해지고 이제는 거의 서너 개월에 한 번씩만 와. 남편이 바쁘다고 하여 앞으로 자주 올 것을 참아 부모님이 더 걱정하실까봐 시집살이가 힘들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매번 핑계만 했어요. 그렇게 1년 넘게 부모님께 시집살이가 험하다는 사실을 숨겨왔는데 부모님이 펜션에 자주 가시니 혹시 두 분이 특히 시어머니가 우리 부모님께 고압적인 말이나 행동을 할까봐 노심초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행히 대화는 별로 나누진 않았다지만 시어머니는 아무런 금액도 내지 않고 가장 비싼 방에 2에서 3일씩 머물러 가셨어요.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는 일을 거절하기도 그렇고 돈을 내라고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말 없이 계셨다가 성수기에도 찾아오니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친정 엄마한테 상황을 전하자마자 바로 남편에게 전화해서 그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혹시 당신은 어머님과 아버님 우리 친정 펜션을 다니신다는 거 알고 있어? 간혹 가신다 그러더라고. 왜 아니? 그것을 그냥 둬두면 어떡해? 어머님 아버님이 돈도 안 내시고 제일 비싼 방에 2에서 3일씩 계속 가신다는데 당신은 그것도 알고 있어. 우리도 거기 갔을 때는 성수기를 피해 갔었는데 가끔씩 어머님 아버님이 지난달에만 2번을 가셔서 주말 내내 있다 오셨대. 펜션 사업이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런 성수기 술판도 주말에 그렇게 가시면 어떡해? 당신 좀 얘기해봐. 봐, 돈 내라고 참나 우리 부모님이 뭐 한 달 내내 계신 것도 아닌데 그걸 그렇게 야박하게 구어. 야박하다는 그럼 그게 하루에 얼마짜리인 줄 알아?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1박에 40만 원씩 한다고. 우리 부모님 펜션이 무슨 어머님, 아버님 별장이니 거긴 엄연한 사업장이야.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해? 당신도 참 바라는 거 많아. 신혼집 이사도 가야 하고 부모님 펜션 이용할 때마다 돈도 내야 해. 당신 그렇게 안 받는데 경제관념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왜 전부 당신 좋을 대로만 맞추려고 하는 거야? 남의 사업장 마음대로 이용하는 거랑 우리 이사 계획을 왜 엮어 그리고? 이사를 가자는 말은 당신도 동의했던 것이었잖아. 원래는 1년 후에 간다는 것을 현재 2년이 다 지나도 못 가는 것도 꾸준히 참고 있는데 돈은 거의 내 돈이 들어가는데 당신이 참고 말고 할 게 대체 뭐가 있는 거야?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 어쨌든 전부 당신 뜻에 맞춰 주고 있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지금 어머님이 나한테 시키는 집안 일들을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온다는 게 뭔가요? 이걸 정말 몰라서 묻는 거야. 엄마가 당신에게 가르쳐 주는 거잖아. 우리 엄마가 다른 건 몰라도 살림 하나는 정말 잘한다고 평생 그러고 살려는 것도 아니고 돈 모이면 이사를 가겠다는데 그것은 잠시 참을 수 없어요. 여자들도 군대를 다녀와야 한다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 진료실로 가야 해요. 제가 할 수 없다고 한 말도 아니고 시집 가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서러워서 눈물이 흘러나오네요. 그래도 남편이 시부모께 말을 했는지 그 이후로 시부모님이 더 이상 우리 펜션을 이용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전보다 더 시어머니의 구박이 심해졌고 남편과의 관계는 묘하게 멀어지더니 남편과 둘만 있을 때는 틈틈이 얘기하던 이사 계획도 더는 하지 않았어요. 제 결혼 생활은 계속 악화되고 있어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졌어요. 시간이 흐른 결과 저희 부부는 어느새 결혼 4주년을 맞게 되었어요. 여전히 시부모님의 아래층 신혼집에서 살고 있었고 자녀는 없었답니다. 시부모님의 압박은 점점 심해졌죠. 왜 아이를 가지지 않느냐는 질문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혼 후로 저의 체중은 12kg 나쪘고 4년 동안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으로 고생했는데 아이를 가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심지어는 스트레스로 인해 생리가 5개월간 늦어진 적도 있었죠. 몸 상태가 이러니 시아버지께서는 근무 시간을 조정하여 낮 시간만 짧게 일하도록 해주셨지만 큰 도움은 되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집안일을 하는 것이 똑같은데 집안일보다도 더 어려운 것은 시어머니의 막말 때문입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시어머니는 더욱 더 심한 말을 하기 시작했고 시아버지와 남편도 이를 굳이 말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도 시어머니의 말에 동의하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넌 들어가기 전에 윗집이나 아랫집 커튼 좀 싹 얻어다 빨아라네. 어머님, 그게 뭐예요? 싫은 거야? 아니요, 어머님. 제가 아침에 목이 잠겨서 여자 구실도 못하는 게 아닌데. 아침부터 뭘 꼭 나가라고 그래요? 앉았던데 채숙이 없으려니 목소리까지 듣기 싫습니다. 제 주변에는 왼수 같은 것 같은 사람이 있었더니 그때쯤 되니까 매일같이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한 일을 치켜 세우시고 구박하시더라고요. 난 그저 그런 일에 체념하고 생각 없이 듣게 되었어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저를 보실 때마다 너무 힘들다고 느끼면 이혼을 해야 한다고 권유했었죠. 제가 결혼 생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직접 언급한 적은 없었지만 부모님께서는 그것을 알아차린 것 같았어요. 엄마와 아빠 둘 다 괜찮다고 하셔서 그때쯤부터 난 이혼을 고려하고 있던 것 같았어요. 남편과의 관계도 멀어지다 보니 서서히 남이나 다름없었고, 하지만 제 고민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고민할 겨를도 없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 버렸거든요. 어느 날을 기점으로째부터요. 제가 시작한 것은 피가 멈추질 않아 몇 주가 지났습니다. 그때 피를 너무 많이 쏟다가 눈앞이 빙빙 돌 정도로 빈혈 증세까지 심해졌어요. 빈혈 증상이 나타나자마자 제가 산부인과를 찾아갔어요. 다행히도 우리 병원에서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검사 결과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몸이 오랫동안 안 좋다 생각했는데 자궁암 진단을 받았거든요. 다행인 점은 아직 초기에 발견된 것이었어요. 솔직히 말해 환자나 알고 지내는 사람들 중에 자궁암에 걸린 사람들을 들어본 적은 없었어요. 가족이나 친구들 사이에서도 본 적이 없죠. 제가 갑자기 걸려서 의자가 언제 비어질지 모르니 빠른 시일 내 수술을 받으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전에 이런 일이 없어서 어떤 것도 모르지만 일단 가장 빠른 수술 날짜를 알아보기 위해 물어보았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이틀 뒤에 수술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 하나 취소되어서 당일 수술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2달 뒤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수술을 받을 수 있게 이틀 뒤에 수술 예약을 잡고 돌아왔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사람이 죽을 일은 없다는 생각에 안심했고 부모님과 남편께 급히 말씀드린 뒤 근무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수술 날짜가 잡혀서 다행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대타 인원을 구하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과정이 어려웠지만 사안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최대한 시간을 맞춰 주더군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는 감사한 마음을 담아 커피 쿠폰을 보내주고 인사를 했고 그날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을 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혼자 남게 되자 그제야 제 몸에 암세포가 있다는 사실이 더 무섭게 다가왔어요. 생각이 참 많아지더군요. 그간 살아왔던 생각을 하며 집에 거의 도착했을 쯤이었어요. 친정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간적으로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는 걸 겨우 가라앉히고 전화를 받았어요. 일부러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받았는데 엄마가 이미 모든 소식을 다 아시는 건가요? 너 아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방한 일을 다 들었다면 그런 일이 있으면 먼저 엄마나 아빠에게 연락했어야죠. 지금 어디에 있어요? 어때? 통증은 크지 않아요. 엄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발견해서 다행이라고 의사도 바로 수술하면 별 이상 없을 거라고 했어. 수술 이후에 건강 관리를 잘하면 된다고 했어. 초기라고 하더라. 수술은 언제인가요? 수술해도 암이면 관리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닐 텐데. 우리 딸. 아이고. 그래서 수술은 언제예요? 엄마, 지금 다리가 풀려서 통증이 심할 것 같아요. 수술은 내일 모레예요. 마침 취소된 수술건이 있어서 바로 예약했어요. 곧바로 수술한다면 문제 없겠죠? 너무 걱정하지 마. 나 죽을 병에 걸린 것 아니니까. 엄마 좀 진정시켜줘. 아빠 그러면 알았어. 너도 몸 건강히 신경 좀 써.
한서방이 대뜸 아이라는데 얼마나 심장이 떨렸는지 알아? 젊은 나이의 아이라니. 당연히 엄마 아빠 놀랄게. 수술이 내일 모레 몇 시야? 오전 10시야. 수술도 금방 끝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이거 정말 큰 일 아니야? 알았어. 일단 내 엄마 살짝 진정시켜야겠어.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부모님을 진정시키고 전화 끊었는데 엄청 화가 나. 대체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드렸길래 엄마가 거의 쓰러지시고 그렇게 침착한 아빠마저 놀라셨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저는 씩씩하게 집에 들어갔습니다. 마침 시어머니는 당신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온다고 집에 없었고 그때 퇴근한 남편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저는 남편을 보자마자 화가 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체 우리 부모님께 무슨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말씀드리길래 우리 부모님이 거의 쓰러지실 정도로 놀라신 건가요? 애초에 두 분 다 연세도 있으신데 최대한 놀라지 않도록 말씀을 드려야지. 그러자 그냥 기계처럼 대충 말했어요. 뭘 또 기계처럼 말했어? 단지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자궁에 암이 발견돼서 수술을 받아야 했고 그래서 임신도 못하고 있던 거예요. 못 살아. 어른들은 당연히 놀라실 텐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뭘 대학했다고 아는 줄 아냐? 이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비난을 하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내가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을 했어. 그냥 금방 수술을 받으면 초기 발견 단계로 생각했어야지. 요즘 세상의 정보를 검색만 해봐도 무섭거나 심각한 병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어. 왜 내 잘못인 것처럼 부모님에게 손해를 입히는 건지 모르겠어? 어쨌든 사람들이 무지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 공감도 지능의 한 부분이잖아. 무지한 사람이 의사인 척을 하다 보니 환자나 보호자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도 몰라 자랑스러워하는 거야. 현재 무지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남의 부모를 왜 그렇게 대하고 있는 거죠? 욕하는 거야. 그동안 쌓여있던 불편함이 우리 부모님을 욕하는 것에 대해 걷잡을 수 없이 컸어요. 정말 저녁 내내 집안이 떠나가라고 소리를 질렀고 싸웠죠. 남편은 제가 평소처럼 쉽게 저주하지 않자 처음에는 당황하더니 이내 엄청난 화를 냈어요. 어디서 아내가 남편한테 한마디도 지지 않느냐는 거였어요. 숨막히게 가부장적인 모습이 시아버지랑 똑 닮았더군요. 꼴도 보기 싫어서 그날은 각각의 방을 썼어요. 세상에 어떤 남편이 아내 몸에 암세포가 발견됐다는데 별것도 아닌 병이라고 말하나요? 화가 나는 와중에도 수술 준비에 필요한 것을 미리 체크했는데 어쩌나 나의 신세가 촬영하게요. 늦은 밤이었지만 한 세상을 담은 눈물을 쏟아버렸다. 겨우 잠에 들었다가 오전에 간신히 출근했다. 얼굴은 엉망이었지만 함께 일하는 동료들은 모른 척 해주었다. 아마 수술을 앞두고 고생했을 것이라 생각한 것 같다. 그날 저녁에도 끝나지 않는 업무를 처리하고 나서 금식을 시작했다. 계속되는 피로 때문에 빨리 지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집에 나갈 준비를 마무리하고 나니 시어머니가 문자를 보내왔다. 여행을 다녀오신 것 같은데 급히 와달라는 내용이었다. 호기심에 가까운 고민들로 막상 위층에 도착하니 문 밖에 시어머니가 서 계셨다. 뭐 하느라 저녁도 안 차리고 하니 부끄러울 정도로 외로웠을 텐데. 걔야, 시어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소리를 들으셨어요. 딱 보니 제가 암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은 안 먹는다고 말하고 내일 수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자궁에 암세포가 발견돼서 내일 오전에 수술을 받으러 가요. 오늘 저녁부터 금식이라 식사를 못하고 있어요. 아버님이 차리지 말라고 하셔서 집에서 쉬는 중이었어요. 자궁에 암이 있다고 하니 여러 생각이 드는군요. 여자 구실만 못하는 게 아니라 돈을 잡아먹는 기계였네요. 그래서 내일 제사는 내일로 미루겠습니다. 제사 중이래요. 제가 내일 오전에 수술이 있어서 일찍 병원에 가봐야 해요. 수술 시간을 늦추거나 날짜를 미루라고 할까요? 아니면 어머니, 암이 초기에 발견됐다고 해서 다행이지만 빨리 제거하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내일이 아니면 2달 반을 기다려야 한다는데 불안해서 어떡하죠? 2달 반이 아니어도 빨리 수술을 받아야 한다면 맞지요?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대답이라도 해야지. 내일 당장은 죽는 일도 아니고 호들갑을 떨 것도 아니니까. 수술 한 2시간만 기다리고 제사를 드리고 가라고 하네요. 억지로라도 수술을 받아야겠죠?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러한 말씀을 할 수 있다니 1년에 6번이나 제사를 지내면서 수술을 받지 못하게 한다고요? 어디 근본 없는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너를 이제는 나를 아주 우습게 알아. 그전까지는 얌전하게 내만 하다가 뭐 하는 거니? 제가 화가 나서 꼬박꼬박 할 말을 다 하자 시어머니는 아주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노발대발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지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정말이지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또 한마디 하려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악하게 소리를 내며 머리를 움켜잡으셨어요. 어디서 두부 한 모가 날아온 거예요. 저도 놀랍고 어안이 벙벙했는데 계단 밑에서 올라온 우리의 친정이었습니다. 엄마는 시어머니를 사정없이 두드려 패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머리, 어깨, 등, 손이 닿는 모든 곳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너야말로 어디서 내 자식을 못되게 대해? 어디서 희한한 아이처럼 보고 무당 눈으로 주눈 까라 해? 내 눈앞에서 뭘 하는 거야? 당신 미쳤어. 그래, 미쳤다. 못된 것들 같으니라고. 그렇게 조상님이 좋으면 내가 아주 너희 조상인 곁으로 보내버리겠어. 어디 한번 그 주둥아리 계속 나불거려봐. 엄마 그만해. 엄마 그만. 너 아주 한 번만 더 내 딸한테 달려봐. 내가 그때는 진짜 미친년이 뭔지 보여줄 테니까. 알았어. 엄마가 겨우 진정하자. 그때까지 한 계단 밑에서 서서 엄마를 말리지도 않은 채 지켜보던 아빠가 나의 소매를 슬쩍 잡아당기며 아래층으로 데리고 가셨다. 화가 난 엄마도 뒤를 따라 내려왔어요. 아빠는 아픈 딸에게 좋은 것을 먹이려고 장바구니에 가득한 짐을 들고 계시더군요. 그때 나는 그것을 본 즉시 두 분께서 아빠가 던졌다 알았어요. 그렇게 우리 친정 부모님과 함께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두 분께서 짐을 싸라고 중요한 짐부터 최대한 많이 싸라고 하셨고 나는 부모님과 함께 짐을 가득 빼서 아빠의 차에 실었어요. 나는 금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모르셨던 친정 부모님은 두 분의 식사만 차려들었네요. 방에 있었을 때, 친정 부모님이 식사하고 계실 때 남편이 막 퇴근해 오셔서요.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놀라서 어떻게 된 거죠? 라고 물었지만 정말 부모님은 그런 남편을 투명한 사람처럼 대해주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우리 아빠가 남편에게 딱 한마디 하셨다는 걸 들었어요. 지금 문 열면 손모가지까지 분질려 있을 거야. 아마 남편이 제 방 쪽으로 왔나 봐요. 그때까지 듣다 보니 제가 잠이 들었고 오랜만에 좀 제대로 된 잠을 잘 수 있었어요. 다음날 눈을 떠보니 제 방에 부모님이 남편 방에 있는 이불과 베개를 전부 가져와 주무셨어요. 아침에는 부모님이 쟤를 병원으로 데려가 주셨는데 다행히도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나왔어요. 눈을 떠보니 많이 붉은 눈과 코로 엄마가 많이 오셨더라고요. 별로 좋지 않았어요. 의사는 수술 결과가 괜찮다고 했지만 앞으로 건강관리에 더 신경 쓰고 주기적으로 검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제가 병원에서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원을 나와서 정리를 마치고 바깥으로 나가려고 했을 때 누군가가 제 방향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시어머니였죠. 시어머니는 저를 바라보더니 너 때문에 집안이 나빠졌어 라며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말을 걸어 시어머니를 말리고 시어머니는 화를 내며 사람들을 모두 응시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갑자기 병원 경비원들이 나타나서 시어머니를 말리자 시어머니는 줄곧 화를 내며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며 떠난 거예요. 쨉쨉한 목소리로 말했죠. 이거 안 와. 내가 여기 병원장 마누라야. 내가 내 며느리의 버르장머리 좀 고쳐놓겠다는 어딜 말려. 당장 해고당하고 싶지 않으면 내 몸에서 손 떼. 그러자 저희 아빠가 더 큰 목소리로 사람들 전부 들으라는 듯이 얘기를 했죠. 나도 여기 병원장 돈이야? 내가 암 수술 받은 내 딸 챙기겠다.
당신이 뭔데 말요? 여기 병원장은지. 며느리가 암에 걸렸는데도 제사상 안 차렸다고 행패를 부리는 그런 막대 먹은 인간이야. 그래 뭐라고, 뭐가에 걸리긴 그 입, 안 닥쳐 시위가 며느리 예절 교육하는 것도 잘못이라는 거야. 여기 병원장 사모 입장은 그렇다는 거지. 어디 한번 마음대로 또 짓거봐. 여기 병원장 사모가 이렇게 사람 목숨 귀한 줄도 모르고 병실에서 막 태어나는 며느리를 쥐잡듯이 잡아대는데 그 모습을 가만히 내버려둔 병원장. 사람들은 뭐가 다르겠냐? 이딴 인성으로 환자 진료까지 보고 있단 말이야. 아니야. 지금 당신이 말하고 싶은 게 그거야? 참지 SAT 머리를 혼자 차리기가 싫어서 내 딸암 수술도 2달 뒤로 미루라고 했어. 친정 아빠의 말에 사람들이 수긍하며 시어머니를 손가락질하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얼굴이 뻘게 달아오르면서 어버버 거리더군요. 어디에서 소란이 일어났다는 소리를 들었는지 저 멀리서 남편이 불이 나게 뛰어오고 있었고요. 친정 아빠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한테 한 번만 더 우리 길을 막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팔을 우편스럽게 잡고 어딘가로 끌고 가려고 했어요. 그렇게 한창 소동이 끝났고 우리 셋은 친정집으로 즉시 향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혼 준비를 시작했죠. 그런데 운명인지 뭔지 그 다음 날 기사가 하나 떴더군요. 전날 우리가 일으킨 소동에 대한 것이었어요. 땡땡 병원장 가족에 대한 갑질로 시어머니와 아버지가 싸울 때 했던 말들이 모두 적혀 있었고 그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 사건의 건수도 상상할 수 없이 많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병원 홈페이지의 게시판에는 난리가 났고 땡땡 병원과 관련된 기사에는 기사 내용을 지지하는 다양한 댓글들이 달렸어요. 병원 내에는 카더라라는 소문이 퍼져 있었죠. 많다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건 사실 상사가 늘 그렇게 쉽게 넘겼기 때문에 나 역시 병원 간호사로서 그렇게 많은 의료 사건에 대해 몰랐던 것이었어요. 그동안 쌓여있던 분노는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었군요. 이번 일로 인해 많은 피해자 가족들이 단결하여 병원 앞에서 피켓을 들며 시위까지 하며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어요.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을 때 남편은 나에게 전화를 걸어서 긴장된 목소리로 이 모든 문제들을 내 탓으로 돌리려 노력한다고 말했어요. 당신 가족이 그만큼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아야 해. 당신들이 명예를 훼손했다면 나도 고소할 것이다. 그러면서 어떤 자신감으로 이혼을 제안하고 나를 이렇게 자신감 있게 떠나가겠다고 했다. 아무 대답 없이 나를 남겨두고 사라져 버렸죠. 어둠 같은 마음속에 홀로 남겨져 있는데 앞으로 길거리에 쭉 누워있는 내 자신을 상상하게 됐어요. 제가 줄을 바꿔서 재구성해보겠습니다. 자료를 출처하는 모든 것은 준비되어 있다. 원하는 곳에 가서 하세요. 저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당신의 어머니가 나에게 무슨 일을 한 것인지 우리 어머니가 모두 녹음했으니 그곳에 고소하고 싶다면 하세요. 우리도 무고한 사람처럼 때려서 버릴 것이고 당신의 가정 식구들이 그가 나에게 한 일까지 전부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도 해주세요. 상황은 매우 심각해졌지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저희 남편의 태도로 인해 분노가 가득 차올랐어요. 2판, 4판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실제로 우리 가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우리도 즉시 맞고소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시부모 집에서 겪은 모든 문제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시부모가 마음대로 사용한 돈도 되찾을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펜션까지의 모든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자님이 보내주신 모든 내용을 기사에 기재하기로 결정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해당 기자님은 4년 전 땡땡병원에서 의료사고로 동생을 잃은 분이셨습니다. 그동안 땡땡병원이 묵인해온 사고들을 취재하여 모아두었는데 뜻밖에도 그 병원장과 그의 가족들의 인격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게 알려주셨어요. 오히려 그분은 제게 감사하다고 하셨는데 다음 날에는 그 땡땡병원의 게시판과 지역 커뮤니티에 그 병원장과 가족이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며 다른 이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는 얘기가 돌았고 그의 가족들은 더욱 궁지에 몰렸습니다. 한 주가 지난 후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함께 집단 의료소송을 냈고 동료들에 따르면 병원 내에서는 병원장의 해임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상황이 위기에 이르자 시어머니가 우리 친정집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에 고상한 스타일링은 사라지고 초벌한 모습으로 나타난 시어머니는 갑자기 우리를 불러들인 후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사람들을 모두 쪼아서 나를 먹이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비싼 차를 타고 헛소리 하러 온 거잖아요. 누가 그래요? 우리가 그쪽을 쪼아서 먹이려고 한다고요? 우리는 정당하게 배상받아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고 당신의 가족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은 그간 쌓아온 업보 때문입니다. 돌려받는 거예요. 그러게 누가 그렇게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망나니처럼 살래. 참나, 그래서 그만 못 하겠다는 거예요. 저희도 아직 남은 카드가 있어요. 그때 저희 집 복도 앞에서 저한테 폭력을 행사하셨던 조. 제가 그래도 며느리 걷어 들렸던 정이 있으니 그것까진 신고 안 했어요. 그렇지만 이쯤에서 관두지 않으면 폭행죄로 지금 바로 신고하겠다 하던 거 다 그만두세요. 웃기고 앉아 있네. 이봐요 아줌마. 당신이 그동안 나한테 갑질해온 거, 그걸 폭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배상받는 거, 이혼하는 거, 우리는 이거 2개밖에 안 했어요. 다른 건 다 당신들이 스스로 한 무덤인 거죠. 사람들. 의사가 쳐다보는 세상에서 아주 나쁜 행동을 하면서도 왜 우리 가족을 비난하나요? 딸, 비켜봐봐. 제가 시어머니를 달래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뒤에서 저를 내려놓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손에 소금 한 바가지를 들고서요. 그리고 그 소금을 3번이나 시어머니에게 휘둘렀습니다. 기어이 오늘 해야 할 일은 안 되더라도 한 번 보고 싶다면 보러 오라고 말해봐라. 이 사람아, 내가 너와 함께 살면서 지켜야 하는 규칙을 무시하고 발작을 일으켜? 내가 벌을 받아도 이 나라에서 받아야 하는 벌은 받고 말지. 너한테 사과할 일은 없어. 다시는 여기로 찾아오지 마세요. 소금 한 바가지를 맞은 시어머니는 소리를 지르며 달아났고 엄마는 씩씩거리면서 시어머니가 몰고 가는 차에 소금을 뿌렸어요. 저 차까지 모든 게 재수가 없다고 하면서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돌아간 이후로 시댁 식구들한테 다시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저는 이혼의 승리로 꽤 많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명예회복은 쌍방과실로 판사에 의해 거의 강압적으로 합의를 보고 끝냈고 시댁 식구들이 그간에 했던 행동들이 모두 인정되어 그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받아냈죠. 의외로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를 신고하지 않았어요. 아마 시아버지가 또 괜히 인터넷에 말을 올릴까 봐 최대한을 피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빠르게 사건을 정리하기 위해 막지 않았나 싶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뭐 잘된 일이죠. 요즘 그간 바쁘고 속 시끄러웠던 모든 일을 끝내고 친정집에서 부모님의 펜션을 같이 관리해주며 여유롭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젊을 적엔 놀 것도 없고 일자리도 많지 않은 시골이 답답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평온한 시골 생활의 맛에 푹 빠져 있어요.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저희 친정 동네만은 한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당분간 아마 한 5년 정도는 이렇게 건강에만 신경 쓰며 조용히 살지 않을까 싶네요. 저의 기막힌 시댁살이를 들어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분들은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연에 대한 응원과 현명한 조언을 기대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부탁드립니다.